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수영 운영역입니다. 자,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신의 한 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토마토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기본적 분석가로 알려져 있죠. 시장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종목을 볼 때 펀더멘탈 위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접근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토마토 활동하신 분들, 전문가라든가 운영력들, 나름대로 이제 차트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슈라든가 모멘텀 중심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특히 저는 박수영 운영력은 펀더멘탈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펀더멘탈 위주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전망을 하고 또 산업을 분석하고 또 종목을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1월 2일 첫 2025년도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자체를 아무래도 첫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주제는 2025년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다. 리스크는 적은데 수익의 기회는 상당히 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있거든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즉, 리스크가 없으면 기회 수익도 적은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기회 수익도 크는데, 본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원칙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얘기이기도 한데, 주식시장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가 종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형 종목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한마디로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으로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이라든가 시장의 앞날이 좀 불투명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먼저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2024년도 시장을 되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시장에 대해서 기회도 많지만 또 위험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요인을 점검을 해보고 결국 뭐냐? K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투자를 해야 된다. 좋은 시기다. 그런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뭐 어디를 사야 되느냐? 작년도에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심한 업종과 종목 차별화 장세였거든요. 아마 올해도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도 종목 선정을 잘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주요 업종 및 전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월달 시장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시장 전망 및 투자 아이디어를 접근을 좀 하면서 아마 제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도 좀 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먼저 작년도 시장 좀 잠깐 제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봤어요. 코스피 지수가 9.6% 떨어졌고요.
2023년도 말에 코스피스가 2655였나요? 올해 작년 연말에 2399로 끝났으니까 9.6% 떨어지고 코스닥 시장은 21.7% 하락을 했어요. 글로벌 주요국 시가총액 상위 20개국을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더라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까지 6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6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4월 달 이후에 거의 9개월째 하락이에요. 잠깐 6월 달인가요? 잠깐 0.05% 정도 약간 플러스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면 거의 9개월째 하락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 경기 때문이죠. 경기 부진.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성. 이 부분도 현재 국내 시장에 약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조선, 제약, 바이오가 올랐고 화학, 의류, 전기전자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만 팔았다.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성과 보시면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확 니는 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맨 오른쪽에 코스닥 시장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21.7% 하락. 글로벌 국가 중에서 나스닥 시장이 28.6%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가 8.5% 올랐고요. 여기서 나스닥 시장이 2023년도는 얼마 떴냐면요. 43% 떴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합하면 얼마예요? 거의 70% 넘게 2년 동안 떴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70% 올랐으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2년 동안 100%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구조인 대만이 TSMC 영향으로 인해서 28.5%, 나스닥과 함께 거의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 항생지수가 17%, 다우지수가 12.9%, 중국 시장마저도 작년도는 12.7% 올랐습니다. 글로벌 선진국가 중에서 떨어진 거는 프랑스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어렵죠. 정치적 불확성 때문에 프랑스 지수가 유럽권의 선진국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2%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과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이다.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20여 개 국가, 여기는 거의 한 10개 국가를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을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극심한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 조선, 통신만 올랐어요.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그 다음에 증권주까지. 금융주가 올라간 것 자체는 올해 2월 달에 밸류업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이 포함된 운수장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통신주도 아무래도 밸류업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이 8.9%. 즉,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9% 떨어졌는데, 종합주가지수보다 아웃퍼포먼 쪽은 은행, 보험, 운수장비, 통신, 증권, 의약품, 기계 정도. 특히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장 안 좋은 쪽이 화학이지 않습니까? LG 화학이 거의 아마 40% 넘게 떨어졌으니까 롯데케미칼도 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FNF를 중심으로 한 섬유유복, 삼성전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전자, 거의 극단적인 차별하죠. 차별합니다. 이게 이제 업종 내 차별화도 전개가 좀 됐지만은, 종목별로도 업종 내에서 극심한 차별화예요. 이제 작년도 시장의 특징입니다. 업종 차별화도 극심했지만은 업종 내에서도 삼양식품이 254% 올랐는데 음식업종에서 삼양식품만 올랐죠. 업종 대표적인 CJ 제이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독보적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가 몇몇 핵심 종목들은 올랐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죠, 이제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HD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300% 올랐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100% 넘게 상승을 좀 했다. 그다음에 조선주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100% 넘게 올라간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 주주가치 한운의 가장 적극적인 회사죠. 그다음에 제약주정에서는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게임주들은 다 떨어졌지만 크래프트만 올랐죠.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다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3분의 1 토막 내지는 4분의 1 토막이 났지만은 엔캠만 주가가 연간으로 따지면 60% 정도 상승했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종과 종목 차별화 장세가 2024년도 시장의 대세였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연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3천억을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1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두 군데 샀으니까 매도는 개인 투자가들만 5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러분 보면 많이 판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조 3천억을 샀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작년도 1년 단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8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7월 달까지 그 24조 원 정도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24조 정도까지 매수를 했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8월 달에 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엔화가 162엔까지 상승을 했던 엔화가 갑자기 142엔대까지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좀 되면서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점이 8월 달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8월 5일 날, 저도 날짜도 기억하는데,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종가상으로 거의 120포인트 빠질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계속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팔면서 누적으로 1조 3천억 정도 이제 매수로 좀 줄여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를 10조 원을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약 2억 8천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수량으로 좀 따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어때요? 삼성전자를 빼면 약 11조 6천억 정도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외국 투자를 파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만 팔았다. 결론 뭐예요? 올해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 매수로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 안 팔고 이제 산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팔았어요. 오히려 다른 거를 샀다는 거죠. 다른 주식들은 거의 11조 원 정도를 주식을 샀다.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어때요?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 투자가들이 팔았던 물량을 고스란히 거의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돼야 되겠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주식을 팔 거고,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사는 그랬던 과정이 올해 어느 시점에 빠르면 1월 달에 될 수가 있는 거고, 2월 달, 3월 달에 전개가 되면 그때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 투자 1조 5천 샀고, 개인 투자가들이 6조 4천을 샀는데,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에 팔아서 코스닥 시장을 산 것 같죠. 코스닥 못 샀겠습니까? 다 2차전지 샀겠죠.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가들이 딱 보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왕창 물렸고, 코스피 쪽에서 팔았던 것 자체는 아마 코스피 팔았던 것 자체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올라간 종목들 팔아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2차전지를 사가지고 많이 좀 물려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장의 특징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리뷰 좀 해보고요. 리뷰 좀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시장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위험 요인, 시장에서 주가 상승에 반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들 몇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가장 큰 부분 자체는 경제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경기가 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 시장의 또 방향이 결정이 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도에 안 좋았던 것 자체는 상반기까지 괜찮았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수출이 좀 둔화가 좀 되고 특히 이제 수출이 둔화된 것 자체가 이제 8월 달부터 반도체판 겨울론이 대두가 된 시점이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수출 지표 자체도 좀 하향 곡선을 좀 걸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이 현재까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성 때문에 올해 작년도 이제 GDP 성장률이 한때는 2.5%에서 2.2% 정도까지 하향 조정이 좀 됐고 올해도 지금 당초는 작년도 뭐 하반기 정도에 2025년도에 GDP 성장률을 2.2% 내지는 2.1%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에서는 1.8% 정도까지 올해 GDP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하는 전망이고 일부 이제 비관적으로 본 쪽은 이제 1.5% 정도까지 떨어질 까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이거든요.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일부에서 비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결국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 12월 달 수출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수출이 6,830억 달러 정도. 작년 연간 단위로 2023년도에 비해서 8.8% 증가했고 특히 12월 달 수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2월 달 수출이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6.6%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 뭐 특히 12월 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관적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수출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 6,830억인데 대체적으로 역성장을 하지는 않을 거다. 7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즉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출은 역성장하지 않고 2-3% 정도 증가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치적인 불확성 부분이죠. 이거는 뭐 조만간 결정이 좀 되겠죠. 정치 불확성. 비상계엄으로 인한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까지 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장은 불확성이죠. 불확성입니다. 현재 또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지속은이나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당초보다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미국이 당초는 올해 4차례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인데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2차례 정도까지 좀 줄어들었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지 않습니까? 4.5%인데 이렇게 된다면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의 연말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0일 거고요. 4.0일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과 금리차가 지금 1.5% 차이지 않습니까? 3.0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이 0.5% 정도 내리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0.5% 가까이 내릴 거예요. 4.0이면 우리나라는 연말 정도 가면 2.5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는 1.5 정도로 유지가 좀 될 겁니다. 이게 당초 예상보다 고금리가 상당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가 진행이 좀 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지 전반적으로 차별화가 전개되지 않고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건데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 하반기 정도 가야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 기업들, 특히 저는 올해 3월달, 4월달 정도에 적자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장 리스크는 없다.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개별 기업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 요인이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출범을 하는데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관세 정책
현재 보편적 관세를 전반적으로 다 10% 정도 매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 정도까지 관세를 먹인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현실화될지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 부진이 이런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된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 요인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게 부분이죠. 앞서 나스닥 시장이 2023년도에 43% 올라가고 작년도에 28% 올라가고 2년 동안 70%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으면 야 올해도 얼마만큼 올라갈까? 아 미국 시장 일부에서는 나스닥 시장 거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우리 시장도 못 갈 건데 예 그렇죠? 못 갈 건데 그런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은 좀 약간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 2% 3%도 안 떨어진다.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장은 탄탄하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위험 요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죠. 거의 다 반영이 됐죠. 주식시장 선행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식시장은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보인다든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상당 부분 반영됐어요. 뭐 트럼프 미국 우선지 정책 자체도 이미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미증시 조정 우려 자체는 반영되지는 않았죠. 고금리 부분 자체도 반영이 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이죠. 앞서 제가 위험 요인을 좀 설명이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자체. 앞서 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금리는 점차적으로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유동성 개선이 좀 됩니다. 그런데 유동성 기대 효과 자체는 우리나라는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 최소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자체는 신정부, 현재는 정치적 불확성이지만은 잘 풀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것도 현 정부가 지속이 된다 한다면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장 자체는 작년도 시장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작년도 시장이 좋았으면 우리 시장 올해 기대할 게 쉽지가 않아요. 이따 제가 표를 보이시면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싼 구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충분히 팔 만큼 팔았다. 점차적으로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저는 가장 먼저 뽑았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과 현재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점이 2016년도 12월 달이었고요. 12월 달이었고, 올해도 거의 뭐 2, 3일 차이밖에 안 나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전개됐고, 탄핵이, 박근혜 정부 2016년 탄핵은 12월 5일 날인가 들어갔습니다. 2, 3일 차이밖에 안 나요. 안 납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몇 포인트였냐면요. 2000포인트였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 1월 달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가 그 당시에 일기였겠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017년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기 정부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좀 되면서 5월 달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출범 기대가 되면서 2016년도 12월 탄핵 전국 때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때였는데, 그로부터 1년 후까지, 그 1년 동안 2017년도, 올해로 따지면 연말 정도까지면 되겠죠. 2600까지 30% 주가가 올랐어요. 30%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입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전국이 빠르게 안정을 좀 찾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
이게 탄핵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신정부 출범 자체가 현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표가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2000년도 이후에 2년 연속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2년 연속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쵸? 2000년도에 IMF에 51% 떨어졌다가 다음에 37%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2% 떨어졌다가 2003년도에 19%, 2004년도에서 4년 연속 올랐죠. 거의 5년 연속 올랐네요. 이제 5년 연속.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40.7% 떨어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거의 70% 넘게 올랐어요. 이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1%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에 상승폭 크지 않았지만 올랐고요. 2014년도에 주가가 4.7%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15년도, 16년도에도 주가가 올랐고 17년도까지 3년 연속 올랐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8년도에 17.3% 떨어졌는데 2019년도, 20년, 21년도까지 3년 연속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주가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주가가 올라간 자체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5% 떨어져서 2023년도에 18.7% 올랐는데 작년도 앞서다시피 코스피가 9.6%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꼭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2000년도 이후에 거의 25년 동안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충분히 플러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기본적 분석가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는 부분인데, 그 일드 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드 갭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통한 그 기대 수익률과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전자산인 회사채에 투자하겠습니까? 회사채를 투자라든가 은행에 투자하는 경우잖아요. 즉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채라든가 은행에 넣는 걸 뺀 게 그게 일드 갭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라든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되느냐, 그게 결정하는 그것도 보조지표이기도 한데, 이게 거의 1989년도부터 제가 재놨는데 주가가 천정일 때 이때 일드 갭이 마이너스 10.4였어요. 2019년도에. 이때 주가가 제가 증권회사 이때 들어갈 때입니다. 2089년 4월 달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이제 LG투자증권에 취직이 결정이 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제가 10월 달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증권회사 하도 바빠서 졸업하기 전에 제가 증권회사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이게 PER이 26배까지 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PER이 26배라는 건 뭐예요? 원금을 건지는데 주당 EPS로 원금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이 26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률을 환산하게 되면 연평균 3.8%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회사채가 얼마였냐면요. 대기업 회사채가 13%, 14%였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채권에 투자해야 되죠. 회사채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라는 겁니다. 이때가 결국 주가가 제가 입사하자마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뭐 깡통 계좌 정리를 하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IMF 겪으면서 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PER이 32.8배 갈 때는 주식사 예상 충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회사채가 9.4%였습니다. 마이너스 난다는 거죠. 굳이 이때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이 회사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해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거 수익률을 보시면 이거 2000년도 이후에 수익률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이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3% 정도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 좀 되겠죠. 주가 좀 올라와서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같은 경우 이제 금융위기 전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PER이 18.2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드 갭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 뭐냐, PER이 낮을 때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올해 예상되는 PER이 약 8.5배입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 2,4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원 자체는 올해 단기 순이익이 코스피 종목들의 단기 순이익이 약 225조 원 정도 내지 230조 원 납니다.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하면 250조 원, 260조 원.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 안 돼요. 딱 나누게 되면 PER이 8.5배 정도 됩니다. 이 주식수혜를 하게 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이 11.8이에요. 이게 8.5배의 역수가 주식수혜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PER이 10배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주당 EPS로 원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년 걸린다기 때문에 10년이기 때문에 주식수혜 예상 수익률이 10%라는 겁니다. 근데 8.5니까 수익률이 조금 높죠. 11.8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재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는 데랑 회사채 A등급이 지금 3.3%입니다. 빼고 나면 수익률 갭이 8.5예요. 8.5입니다. 8.5면 딱 보니까 2003년도 4월 달이 보이네요. 4월 달 이후에 수익률 갭이, 일드 갭이 가장 높다는 의미잖아요. 가장 높은데 그러면 2003년도 4월 달에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네요. 2003년도 4월 달에 일드 갭이 여기죠. 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2003년도. 2003년도, 2002년도에 2.2% 빠지고 2003년도에 19.4% 오르고 2004년도에 10.5% 오르고 2005년도에 53.9%, 2006년도에 4.0, 이때는 이제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할 때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이제요. 그 이후로 일드 갭이 지금 가장 벌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채권이라든가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표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거예요, 이제요. 자, 그래서 일드 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좀 사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만 한번,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만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 매도가 끝나는 거고요. 오늘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 약 90만 정도 팔았어요.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율 추이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보시면 삼성전자 2017년도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17년도에 현재와 비슷한 50.2%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가장 높은 58%가 가까이 갔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7월 중순 정도에 고점을 찍을 때 그때 88,000원인가요? 고점 때 외국인 지분율이 56.6까지 갔습니다. 계속 팔아서 지분율이 지금 50.5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2022년도 50.2까지 팔았고 이때도 50.2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현재 본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 수 있는 선이 대충 예상해 보면 50.2%, 앞으로 0.3% 정도 더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더 팔 수도 있습니다. 더 팔 수 있겠지만 거의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즉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죠.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이 31.2%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 자체는 오히려 올해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1조 3천을 샀다고 그랬으니까 31.4에서 31.2 정도 돼요. 31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천조 원이니까 약 640조 원 정도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의 팔 만큼 팔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의 반전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준비한 시점이고 결국은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의 뭐 주가 반도체 방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지금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6원까지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지난주에 1,487원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현재로 봐서는
앞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무역 수지 흑자가 12월 달에 65억 불 흑자였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전체적으로 작년 1년 동안 518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가 좀 발생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현재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환율 방어 때문에 외환 보유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외환 외환 위기라든가 그 정도까지 뭐 생각 자체는 뭐 생각 안 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또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매도는 앞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큰 폭의 매도는 없다.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면 어떻겠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선물을 많이 팔았는데 선물을 사겠죠. 선물을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제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잡았는데 앞서 제가 오늘 큰 주제가 올해 2025년도 시장은 리스크는 적은데 기회 수익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 제가 증권사들이 올해 예상되는 지수 밴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증권사들의 전망치 자체가 맞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증권사들이 새해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이 전망치 자체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각 증권사들이 올해 2025년도에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증권사들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입니다. 밴드를 상당히 낮게 제시하죠.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전망치면 종합주가 지수가 2,400이니까 2,400이면 시장을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뭐 2,100 아래가 저점을 많이 하방을 제시해 놨을 텐데 현재 전망치 일부 증권사 가장 낮게 제시한 데가 뭐 DB금융투자가 하방을 2,100으로 잡았네요. 2,100으로 잡았죠. 근데 제가 앞서 로우리스크라는 자체가 평균적으로 제가 9개 증권사들의 평균치가 2,344입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예, 간달. 주가 떨어져봐야, 물론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지수 하방을 상당히 높게 잡아놨어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 시장은 하방이 탄탄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함께 매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시장은 역발상으로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 시장은 성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따라서 하게 되면 걸린다.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PBR이에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하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2,400포인트 기준 PBR이 지금 0.8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금융위기 때 0.8 정도까지 잠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제가 유튜브로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2,250, 2,300포인트가 난공불락입니다. 예, 안 떨어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 일부에서 뭐 주가, 탄핵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아래까지 깨진다고 떨어진 사람들, 그 턱도 없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일시적으로 악재가 노출되면 잠깐 2,200, 300이라 잠깐 내려오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박주영 운영력이 보는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지수 저점 2,360이라고 얘기해요. 2,360은 장중 저점, 종가상으로 2,380은 지지가 될 거다. 지금 떨어질 거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2,900이잖아요. 2,900이잖아요. 그래서요. 2,900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그 지수 밴드는 저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대신증권 근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년도 시장을 개인적으로 제가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지수로 따지면 아래로 빠지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2% 3%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340으로 간다는 3%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2,900 정도 가면 30%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주식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래로 빠지면 2, 3%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가면 30%인데 주식은 어차피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2, 3%인데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30%다. 주식 투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주식시장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 좀 해보면, 그래서 앞서 제가 약간 위험 요인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됐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올해 시장은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상반기 때 여러 가지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점 확인 통한, 결국은 1월 달에 저점 확인할 가능성이 크죠. 점진적 우상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점진적 우상향이다. 하방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정부 출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대 자체가 모멘텀을 작용할 것 같고요. 올해도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업종과 종목 차별화 장세 전개될 거다. 1분기 때는 특히 1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슈 모멘텀 중심의 수급은 개별 종목 장세다. 오늘이 보여준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1분기에 전개돼요. 자, 이 정도로 좀 요약 좀 드리고, 그러면 업종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그 산업기상도라고 대한상공회의소 쪽에서 작년도 하반기 때 올해 2025년도 주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업종 전망을 해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뭐 다들 예상할 겁니다. 철강 작년도에서 올해도 비 옵니다. 비 온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정유는 약간 이제 구름이 걷히는 쪽인데, 그 다음에 석유가 작년도 안 좋았는데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위기까지 가면서 올해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약간 긍정적 시각도 있고 부정적 시각도 있죠. 뭐 HBM을 중심으로 좋을 거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까지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렇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하반기 정도 가야지 이제 개선될 종합이 있는 거고, 자동차는 작년도에 괜찮은데 올해는 실적이라든가 전망치 자체가 좀 하향입니다. 작년도에 실적 고점 찍었다는 쪽에, 조선은 작년도에서 올해도 좋고, 건설은 올해도 여전히 비 오죠. 해운 쪽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뭐 소매이통도 안 좋은 쪽입니다. 이쪽인데, 제가 보는 그 박준용 형이 보는 이제 업종별 제가 시각을 제가 의견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음식료 쪽은 곡물 가격 하향 안정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곡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 때문에 안 좋습니다. 실적은 무난할 것 같고, 투자하기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은, 의류 쪽은 내수는 여전히 안 좋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싸지만 업황 자체가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하고 있고, 은행이 관건인데, 은행은 올해도 실적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을 가능성이 커요. 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축소가 좀 될 거고, 작년도 이제 밸류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다만 주가 자체가 미국의 은행주에 비해서 워낙 싸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일 것 같지만 작년처럼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다. 대신 2월달, 3월달에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건설은 올해도 안 좋고 피해야 되는 거고요. 건설기에는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전후복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중국 경기가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하가고 철강업종은 올해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실적은 중립이고, 다만 주가 자체가 워낙 싼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저는 아웃퍼포만 좀 수익을 좀 내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 쪽은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조선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실적도 안 좋고 여전히 저는 2차 전지 안 좋게 봅니다. 이제 나중에 2차 전지 아마 제가 분석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앞서 HBM과 AI 반도체 쪽으로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 안 좋고, 디스플레이 중립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좋습니다. 어제 발표된 12월달 수출을 보게 되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작년 대비해서 25% 가까이 급등했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3분기 때 19% 증가했던 것 자체가 4분기에는 거의 27% 증가했더라고요. 오늘 약간 움직임이 전개됐죠. 결국 업종은 뭐냐? 작년도 좋아졌던 업종들이 올해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 전개된다는 겁니다. 뭐 전력기기 여기 안 나왔지만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 AI 반도체 이들 쪽이 작년도 하반기 좋았던 것들이 최소한 상반기 정도가 전개된다. 왜? 하반기 정도 가야지 유동성이 풀리면서 경기 민감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런 의견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1월 시장 전망 및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월달 시장은 이벤트가 많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제가 1월 효과를 얘기하는데 지금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가장 근거 자체는 전해 11월 달, 12월 달에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1월 달은 무조건 1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년도에 여러분 보실래요? 작년도 2024년도 1월 달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주가 폭락 나왔습니다. 그렇죠? 표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코스피 보시면 이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6% 급락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3년도 11월 달에 11% 떴고요. 12월 달에도 4.7% 떠면서 두 달 동안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두 달 동안 15%, 16% 떴어요. 두 달 동안 15%, 16% 엄청 뜬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즉 1월 효과가 작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미리 재작년에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반영되다 보니까 바로 1월 2일 날 고점 찍고 바로 내리꽂아 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 1월 달은 어때요? 아다시피 제가 앞서 코스피가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안 좋았고요. 코스닥도 안 좋았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봐요. 작년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1월 효과 자체가 이게 전해 11월 달, 12월 달 좋았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도에 11월 달, 12월 달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은 제한적 1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1월 효과는 자체는 이제 캘린더 효과라고 특별한 이유 없이 1월 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한 이유 자체가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주주명부 등지를 꺼리는 물량들이 주식 팔고 난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고객의 딱금 추이 보세요.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1월달, 2월달까지가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4조 원 들어왔어요. 50조 6천억에서 지금 54조 원 넘었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제한적 1월 효과입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1월 중순까지 가고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숨고르기가 전개될 거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슈 모멘텀이라고 했잖아요. 1월달 자체는. 1월달 자체가 이게 1월달 주요 일정을 좀 보시면 일정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어제 수출이 발표됐다고 그랬죠. 어제 수출이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앞서 오늘 화장품이 올라갔던 자체가 12월 달 화장품이 좋았던 거고 오늘 환율이 떨어진 것 자체도 약간 정치적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이제 주말 동안에 탄핵 재판관 임명점 때 그런 또 부분도 있지만은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세스 2025.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레인 로보틱스 지분 인수권 때문에 로봇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거 아니었어도 1월 달에 항상 세스 때문에 일론 머스크 효과 때문에 자율주행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자율주행도 많이 올랐다잖아요. AI 로보틱스나 모빌리티라든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습니다. 지금 컨센이 9.0인데 시장에서는 7조 5천억 내지는 7조 8천억이에요. 거의 어닝 쇼크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애금 투자가 안 사는 거고. 발표 이후에 이제 반도체 방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컴포넌스, 이거 모멘텀이죠.
이거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에 동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데, 이게 취임식까지는 대충 허니문 랠리가 전개되는데, 예전 같으면 과거에 2017년도에 트럼프 취임 때도 취임 이후에 허니문 랠리가 끝나면서 종목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0일 이후부터는 만약 1월 효과가 정상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진행이 된다 한다면 1월 20일부터는 약간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입니다. 예, 허니문 랠리가 좀 끝난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고, 결국 1월달 자체는 이거 세스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1월달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 코스닥 시장 1월 효과는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강했던 거고, 작년 마지막도 코스피는 안 좋았는데 코스닥이 강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뭘 봐야 되느냐, 앞서 실적은 앞서겠다. 조선, 전력기기, 화장품, 대표적으로 이쪽이죠.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쪽에, 미국의 트럼프 정책,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정상 전개된다 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출범 때문에 정책 관련 정보도 움직임이 전개되겠죠. 세스20,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업종을 본다 한다면 반도체는 AI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화장품, 전력, 자율주행, 로봇. 여기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HBM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PSK 홀딩스, 한미 반도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A6 반도체는 사셔야 되죠. 올해는 뭐 여기 주목한다니까 가온 칩스가 핵심입니다. 제가 야인시대 리턴지에서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수주, 취소권이 있어가지고 조정받고 있는데, 에이지랜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조선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재 쪽에 수익률이 없다고 봐요. 오리엔탈 전공, 성광밴드, 태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는 이제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사람 미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먹인다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바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는 재련경기가 주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니까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참가해서 기술 이전 계약 협의가 예정돼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겠죠. 두세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치 바이오 테라픽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현대 오토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쪽에 규제력이 뛰어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들 종목 중심의 장이 1월 효과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좀 하시라. 자,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판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영예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부를 못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셔라. 오런 버핏이 대표적으로 이런 쪽에 있어요. 주식 시장에 공포스러울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욕심을 볼 때 주식을 팔아라. 올해 아마 딱 세계화될 수 있는 그렇던 내용이 좀 되지 않겠나. 즉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판다. 여러분들 올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2025년도 새로운 주도지를 찾아가는 주를 갖고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